보통 긴축과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30개월 후에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 상황이 왔었거든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거의 40년 만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한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아래 공포가 온다의 저자이시자 금융위원회의 김효신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사님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는 금융위에 근무하고 있고요. 금융위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에 파견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시장국에 지금 금융시장 자문역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여러분 정말 요즘 핫한 그 기준금리 인상이라던가 또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하는 책에서만 듣던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국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공무원 생활은 제가 2004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재정경제부에서 사무관으로 시작을 했고요. 2004년도에. 그리고 그 이후에 기획재정부 뭐 이렇게 돌다가 지금은 금융위에 근무하고 있고요. 9월 FOMC가 그 0.75 예.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3.25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랑 이제 좀 격차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요즘 시장 상황과 좀 앞으로 좀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금리가 미국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예견은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뭐 경제 전문가들이라던가 오늘 뭐 발표한 그 FOMC의 그 점도표상 중간값, 예상 중간값을 보더라도 6월에 비해서 한 1% 정도가 올라갔잖아요. 1% 정도 올라가서 올해 말을 원래는 3.4 정도 봤는데 올해를 한 4.4, 또 내년에는 4.6 그죠? 4.6 내후년에 그러니까 24년에 3.9 지금은 25년 말까지 또 예측했더라고요. 2.9로 해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많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걸로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24년에 가야 이제 기준금리 이하가 되는. 예. 그래서 또 연준의 표현대로라면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물가 인하의 조건이 맞추어졌을 때만 금리를 인하하겠다. 이게 이제 파월의 표현이잖아요. 파월의 표현인데 사실은 그 조건을 맞추는 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4년이 돼야지 가능할 것 같아서 오랫동안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오늘도 월가 그 우리나라 교수님 전문가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긴축과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30개월 후에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 상황이 왔었거든요. 이번 경우에는 약간 빠를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통계나 데이터에 의하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시작을 하면 통상 17개월에서 30개월 정도 오랜 기간 동안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자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경제 위기나 심각한 경기 침체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금리 인상을 17개월에서 30개월 정도 하고 나서 1, 2년의 어떤 시간을 가면서 버블 붕괴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실제 위기 상황이 오는 거는 평균은 30개월이지만 생각보다 오래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비근한 게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예를 들면 그 시발점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금리 인상이 시발점이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그때 이제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높지 않았죠. 2004년도에는 인플레이션이 4.3%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4.3%도 당시는 굉장히 높다고 봤고 미 연준이 실질적으로 90년대부터는 인플레이션이 3%만 넘어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인플레이션 목표가 물가 목표가 2%잖아요. 그러니까 3%만 되더라도 넘다고 해서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서 4.3% 그 당시 2004년도에 보고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에서 2004년도 1%에서 2006년도 2년 동안에 5.25%까지 4%를 올린 거죠. 그러다가 2년 있다가 2008년도에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이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패턴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앞단의 2년 또 뒷단의 2년을 보시면 평균 한 자산 거품이 파급이 되고 경제 위기 전이까지가 긴축에서부터 3, 4년까지도 길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사실은 90년대나 2000년 이후에 인플레이션 상황보다 이렇게 높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금방 올라가거든요. 뭐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오히려 저물가의 디플레이션을 지금 맞아요. 걱정할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살리려고 유동성도 많이 공급했던 이유도 있거든요. 어떤 경제의 활력을 살리기 위해서. 디플레니까. 예, 그래서 근데 물가가 이렇게 급격히 오른 게 얼마 안 된 상황이었잖아요. 물가 인상도 미 연준이 시작한 게 3월 달이었고요. 우리나라는 뭐 그런 물가 요인보다는 부동산 때문에 작년에 선행적으로 9월 달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됐지만 불과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한 게 0.25%에서 0.5% 시작한 게 올 3월이었습니다. 3월에서 시작한 건데 갑자기 9월 달에 피크로 9.1%를 찍은 거거든요. 거의 물가가 1%도 안 되는 상황에서 불과 몇 달 사이에 9%가 넘게 올라간 겁니다. 근데 물가라는 특성은 과거 경험에도 있겠지만 한번 올라가기는 굉장히 쉬운데 이게 내려가는 거를 우리가 보통 하방 경직성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물가를 요번에도 연준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6월 달에 9.1%를 찍고 7월 달에 8.5%. 그러니까 8월 달에는 사실은 더 내려갈 거라고 기대를 했잖아요. 한 8% 선까지는 내려갈 거로 했는데 8.3%로 거의 움직이질 않다 보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네. 특히 이제 근원 물가라고 하는 식료품이라던가 에너지 부분이 6.3으로 거의 뭐 많이 빠지지도 않고 0.6%로 더 오른 상황이고 전월 대비 뭐 CPI 같은 경우에 0.1% 정도 올랐지만 그러니까 심각성이 너무 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근원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뭐 아시겠지만 주거비라던가 렌트비 이런 주거비들 뭐 이런 것들 또 서비스 업종의 임금이다 보니까 임금이나 주거비가 우리가 뭐 월세나 전세가 한번 올라가고 나면 이거 내려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 하방 경직성이 심각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데는 불과 몇 달밖에 안 걸리는데 이게 내려가는 데는 통상 30개월 걸렸다는 겁니다. 통상 평균적으로. 통상. 그렇다면 평균이 그러니까 통계에 의하면 금리 인상이 17에서 3년, 30개월. 그리고 33년 정도 걸렸고 금리 그 이후에 1, 2년이 좀 있다가 경과되다가 심각한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로 전이 됐고요. 하물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금리 인상 긴축이 14번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14번 중에 11번이 대부분 심각한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70%가 넘죠. 네. 이상 심각한 경기 침체랑 경제 위기로 전이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 14번 중에 11번이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로 됐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그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 상태와 연결돼서 8번이 똑같이 우리나라에도 위기 상황으로 경제 위기로 전이가 됐었습니다. 우리는 10년 위주로. 미국은 공교롭게도 기축통화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는 그 중간중간에 파급이 안 됐지만 어떤 긴축이 가벼운 경기 침체나 약간 심한 경제 위기로까지는 안 하더라도 경기 침체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2001년도에 닷컴 버블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위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이 역대급 유동성이 정말 역대급 인플레이션을 만든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거의 40년 만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통화당국이라고 하는 연준이 철저하게 물가 목표를 잡고 그거에 근접하면 바로 조치를 해서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하게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게 코로나 사태 때 너무나 돈이 많이 풀리니까 양적 완화 5조 달러 또 재정 지출 10조 달러 추가로 이제
기존에 깔려 있는 데서 어떤 긴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코로나로 급격하게 유동성을 공급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불과 몇 달 만에 보지도 못하게 9%대까지 6월 달에 올라갔던 거였습니다. 9.1%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이거는 70년대 때나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70년대 때는 2번 정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73년도에 석유 2차 파동, 그러니까 석유 1차 파동 때, 그러니까 4차 중동 전쟁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랑 중동이랑 싸웠던 73년도에 물가가 7.4%까지 올라간 적이 있죠. 그때도 기준금리를 11%까지 올렸고요. 이제 1980년대 인플레이션 파이터 폴 볼커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어요. 이때는 그게 가능했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70년대, 80년대는 중동의 어떤 석유 공급의 위기가 항시적으로 발생이 됐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상황들은. 그런데 이제 중동의 석유 문제, 어떤 공급단의 석유 문제가 90년대부터는 서서히 문제가 해결이 돼서부터 그다음부터는 선제적으로 물가 관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3%에 근접하면 바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우리는 IMF를 겪었지만 초기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긴축에 따른 금리 인상이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95년도 사이에 물가가 3% 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2.9%였어요. 그러니까 물가 목표로 2% 넘고 3%에 근접하니까 선제적으로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기준금리를 3%였던 걸 6%로 진짜요? 예, 올리니까 그거 잡으려고요? 예, 올렸는데 미국은 괜찮았죠. 미국은 연착륙을 했습니다. 정말 침체도 없이 연착륙을 했는데 그게 끝나는 94년도부터 95년도 올리니까 중남미 외환 위기, 멕시코 외환 위기, 97년도에는 아시안 외환,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한국, 또 동유럽 외환 위기, 또 러시아 모라토리움까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렇게, 그리고 2000년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대는 정말 2000년대도 물가를 철저하게 잡았었거든요. 연준에서. 그래서 연준에서는 이제 2000년대 정말 위기상이 있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닷컴 버블 때 한번 힘들었고, 그게 2001년도에. 그리고 9.11 테러가 일어나서 경기 침체가 오니까 그거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라기보단 너무나 경제에 충격을 줬죠. 그 주식시장이 갑자기 닷컴 버블 때문에 이제 그때도 금리 인상을 닷컴 버블을 잡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닷컴 버블 때는 인플레이션이 3.2%까지 올라갔었습니다. 99년도에.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나름대로 유동성 공급이 있다 보니까 주식시장으로도 많이 몰리고 이러다 보니까 금리가 99년도에 3.2%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99년도에 기준금리를 4.75에서 6.5%까지 얼마 안 올렸습니다. 2%도 안 올린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게 닷컴 버블 사태가 2001년도에 온 거거든요. 닷컴 버블이 맞자마자 9.11 테러로 뭐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줬죠. 모든 사람들이 당황을 하고 미국 경제한테도 엄청난 충격을 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극복하려고 2001년 이후에 양적 완화를 시작한 겁니다. 유동성 버냉키 등장하면서 엄청난 양적 완화 유동성 공급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유동성 공급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2004년도에 물가가 4.3%가 된 겁니다. 처음으로 4%가 넘은 거죠. 그 4.3% 올라간 것도 금방 올라갔어요. 몇 달 만에 금방 4.3%가 올라가서 그거 잡으려고 2004년부터 6년 사이에 1%에서 5.25%까지 올렸는데 이론상으로는 최소한 물가 상승률보다 같거나 높아야지 물가가 잡히잖아.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4.3%를 잡으려면 4.3%보다 높은 5.25%까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올린 거예요. 1%, 5.25%. 그래서 5.25%까지 올렸는데 이게 얼마 간 2년 정도 있다 2008년 되면서 자산이 빠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이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기상이 9.1%가 고점이라면 이론상으로 보면 기준금리를 그것보다 더 높여야 되거든요. 이론상으로는 그렇잖아요. 금리를 결정할 때 두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경제 성장률을 고려하고 기준금리를. 하나는 소비자 물가가 오른 것보다 더 올려야지만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이론상으로. 그게 테일러 준칙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론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연준도 최근의 경제 위기인 2008년도 위기 상황을 알기 때문에 5.25%를 올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이상을 넘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발표도 최고점을 그냥 4.6%, 5%를 넘기고 싶지 않아서 그걸 근접하게 그나마 올린 겁니다. 1% 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대급 유동성이 아마 쉽게 잡힐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심각한 위기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올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올해 대비 주가가 20% 정도 빠졌고 환율은 17% 정도 빠졌고 그리고 미국은 한 10% 정도 빠졌습니다. 미국은 10% 정도 빠졌고 우리는 환율은 또 17% 정도 상승했고 일본이 환율이 20% 정도 상승한 입장이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주가 빠진 거랑 환율 상승한 거 20% 빠지면 외국인들이 가만 갖고 있었다 그러면 미국에다 투자 않고 한국에 있었다 그러면 30%가 빠진 겁니다. 37%. 이런 상황이 팔 수밖에 없는 거죠.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죠.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항상 환율이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면 환율이 기본적으로 오르고요. 미국은 그나마 이제 주식이 덜 빠진 건 기축통화의 장점이 있다 보니까 덜 빠진 거고 사실 이렇게 오르면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이제 발생이 되는 신흥국들의 세 가지 문제점들 삼중고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고 외환이 부족해지는 그런 증상이 자산시장도 폭락되는 이런 삼중고가 계속 신흥국들은 발생될 수밖에 없는 현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약간 바뀐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주가가 가장 안 빠진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터키 이런 국가들입니다. 이런 국가들의 특징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국민들이 힘들겠죠. 네. 기준금리를 20% 이상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터키도 엄청나게 올렸잖아요. 기준금리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국민들이 너무너무 못 살죠. 어려운데 그거에 상관없이 자국의 어떤 펀더멘털은 좋아지겠죠. 주가도 안 빠지고 거기는 해당 국가들은 주식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그나마 주식이 안 빠지고 주식시장이 올라갔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기준금리가 상당히 높이 미국보다 훨씬 높게 유지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은 사실 국민을 담보로 기준금리를 굉장히 올린 거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그거 외에는 사실 주식 시장도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모두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아마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궁금한 게 그걸 기준금리를 올렸더니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미국이나 한국은요. 근데 그 터키나 뭐 그런 아르헨티나 뭐 이런 국가들은 금리를 올렸는데 주가가 안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상대적인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미국보다 훨씬 더 조금 따라서 올리는 게 아니라 금리가 미국이 뭐 지금 올려봤자 3.25잖아요. 근데 20%가 넘잖아요. 22%, 25%. 돈이 안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가요. 왜냐면 돈이라는 건 높은 수익률을 쫓아서 몰려가기 때문에 터키에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수익이 미국이 올린 걸 빼더라도 17% 뭐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돈을 안 빼고 계속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가 역전됐잖아요. 단기적으로. 그럼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스웨덴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1% 100bp 이상 올렸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이유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최소한 보조를 맞추거나 이렇게 이론상으로 높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이제 많이 빠져나가는 상황인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외화 수급이라든가 경제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 투자된 자금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빠져나가거나 막 이런 경제 어떤 근본적인 불안 요소 때문에 돈이 근본적으로 1997년도 IMF 당시처럼 이렇게 빠져나가는 상황은 없고요. 이런 1997년도 같은 경우에는 단기 외채가 워낙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한 70%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부도 그렇고 단기 외채에 대한 비중이라든가 이런 관리들은 꾸준히 해왔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미국과 한국이 금리가 역전 상태라고 해서 한국에 투자됐던 돈이 바로 빠져나가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네. 기본적으로 환율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한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환율이라는 건 단기적인 요인은 일단 외환 시장의 수급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외환 시장에 예를 들면 달러가 많이 매각이 그러니까 뭐 매수가 필요해가지고 돈이 매입이 된다던가 이러면 달러 수급이 갑자기 늘어나기 때문에 달러가 모자라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외환 시장 수급에 영향을 받는데 우리나라 단기 외환 시장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선물환 차익 거래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수출입 규모가 전 세계 사실은 독일이라던가 프랑스를 제외하고 거기는 EU 국가로 쳤을 경우에는 수출입 무역 규모가 거의 5위권이거든요. 전 세계 엄청나게 수출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처럼 환율이 요동치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미리 이제 약정한 금액으로 이제 계약 만료일에 이제 계약일에 그걸 이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선물환을 많이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미리 약정을 내놓으면 무조건 다 이익만 보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선물환 할 때도 보통 그 당시 그 계약 시점의 환율과 보통 수합 레이트라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달러가 강세가 되면 그 수합 레이트가 점점 마이너스 비율이 커지거든요. 지금 한 4.5, 마이너스 4.5면 그만큼 미리 예상되는 당시의 만기를 예상해서 미리 까는 거죠. 까고 계약하는데 이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 선물한 차액 거래, 그러니까 만기시의 차액 거래에 대해서 외환 시장이 많이 영향을 받고 있고 과거처럼 단기 외자라던가 단기 외채의 어떤 수급이 외환 시장에 금방 영향을 주는 관계는 아니고요.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투기 세력에 대한 국제적인 관리들이 많이 세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IMF 같은 경우에는 조지 소로스도 우리나라 환투기 공격에 많이 가담을 했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사실 환투기 공격에 많이 가담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우리나라 외환 고갈에 많이 기여를 한 거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지금은 그 이후에 국제적으로 이런 환투기 공격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돼서 사실은 토빈세라고 들어보셨지만 그 외환 거래에 있을 때 일정 부분들을 세금을 물리자 환투기 공격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건 뭐 미국이나 이런 자본 선진국들 금융 선진국들에 대한 반대로 그걸 못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투기 공격은 건전하지 못하고 불공정한 거래로 보기 때문에 국제 투명성 기구라던가 자금 세탁 방지 FATF 기구에서는 그 헤지 펀드에 대한 실소유자 확인을 사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펀드에 대해서 헤지 펀드나 펀드에 대해서 실소유자 확인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 그 부분은 제가 2009년도에 그렇게 하도록 사실 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기재부 그 당시에 있을 때 예시로 해가지고 그걸 외국계 은행들과 협의해서 시행을 했을 때 바로 다음 날부터 환율이 하락하는 경험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헤지펀드들에 대한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고 있고 또 이번에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그 외환 수급율 매수나 매도에 대한 현황들을 오전, 오후, 저녁에 3번 관리하던 걸 시간대별로 각 은행들이나 외국계 은행들 이런 쪽에 실시간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투기 세력들이 들어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법 투기 세력에 대한 공격들 이런 것들은 아마 많이 과거에 비해서는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